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크게 소리치며 다가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늘 배려하는 척하고 항상 착한 말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조용히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며 여러분의 심리를 장악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사람을 지배하려 드는 이들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조종의 기술과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정은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은 씨는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후 부서 선배인 지영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정은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다 뿌듯하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얘기해. 나는 늘 네 편이야. 정은 씨는 처음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회의 중에는 지영 씨가 은근히 정은 씨의 결정을 대신 해주려 했고, 내가 팀장님 대신 얘기할게. 이건 내가 처리해 두었어. 라며 조금씩 업무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은아, 우리 이 방향으로 가자. 팀장인 네가 오케이 해주면 다들 쉽게 따를 거야. 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이 결정한 방향으로 정은 씨를 이끌었습니다. 정은 씨는 마음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는 점점 내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 분명히 도움받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고민이 커지던 중 상사의 조언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척하며 사람을 조종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의 패턴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과 배려 속에 숨어서 조용히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배려로 심리적 빚을 지우기입니다. 착한 척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거나 난처한 상황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죠.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반복적인 친절을 베풉니다. 처음엔 그 배려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이렇게 호감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은근한 심리적 빚이 쌓여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런 감정이 상대에게 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박미정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언니 혜정 씨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혜정 씨는 늘 먼저 다가와 미정아, 오늘은 내가 태워다 줄게. 네가 바쁘다니까 내가 대신 정리할게.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관계에 묘한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혜정 씨는 점점 미정 씨에게 감정적 의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이만큼 도왔잖아. 그런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니? 네가 내 입장 좀 대신 얘기해주면 안 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움 같았던 행동이 점점 조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는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 은혜를 이용해 내 선택과 행동을 좌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의의 빛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심리적 의무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 이들 착한 척 조종자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철학자 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호의 속에는 종종 지배 욕구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상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 이런 암묵적 요구가 깔려 있다면 이미 조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피해자 역할로 동정과 지지를 끌어내기입니다. 착한 척하는 조종자들은 자신을 공격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늘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 연기를 합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야. 항상 내가 희생하고 있어. 이런 말을 반복하며 상대에게 죄책감과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영 씨는 회사 선배 은주 씨와 처음엔 매우 친했습니다. 은주 씨는 종종 나는 늘 팀장님께 오해를 받아. 후배들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영 씨는 처음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세영 씨가 다른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은주 씨는 묘하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네가 요즘 나보다 팀장님이랑 더 친한 것 같더라. 후배들 키워주려다 나만 손해보는 거지. 이런 말들을 던지며 세영 씨에게 미묘한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자처럼 포장하면서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 마치 배신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몰라주니? 이런 감정적 압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유대 착취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동정심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조종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상대는 갈수록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조종자의 입장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약한 척하는 자들은 때로 가장 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늘 피해자인 척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선택을 유도하려 한다면 그건 조종의 신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삶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도덕적 잣대를 앞세워 죄책감을 조장하기입니다. 착한 척 조종자들은 직접적인 명령 대신 옳고 그름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대의 양심과 도덕심을 자극하며 조용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인천에 사는 최진욱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진욱 씨는 대학 동기 명진 씨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명진 씨는 늘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명진 씨가 힘든 경제 상황에 처하자 진욱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내 처지를 잘 알잖아.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잖아. 이럴 때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진욱 씨는
고민 끝에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명진 씨는 상환 날짜가 되어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냐? 친구끼리 이런 걸로 틀어지면 되겠니? 라며 되레 진욱 씨를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돈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걸 받아내려는 진욱 씨가 비정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상대가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면 거절하는 쪽이 마치 냉혹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우위를 확보합니다. 나는 오른편에 서 있다. 네가 틀린 것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공세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은 상대가 반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이란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도덕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성립합니다. 누군가가 도덕을 핑계 삼아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하고 양심을 인질로 잡으려 할 때 그건 이미 조종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이들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용하는 조종의 세 가지 특징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첫 번째 대응법은 심리적 빚을 지우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과도한 호의를 베풀며 여러분에게 심리적 빚을 지우려고 할 때는 즉시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도움의 의미를 경계 안에 머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늘 기대고 싶진 않아. 내가 앞으로는 스스로 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호의를 인정하되 그 호의가 앞으로의 의무로 연결되지 않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복은 조종의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 고리를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응법은 피해자 역할엔 감정적 거리를 둬라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도할 때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됩니다. 이럴 땐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 네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차분히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은 상대에게 남겨두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도와주는 것과 상대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조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응법은 도덕적 공세에는 원칙으로 맞서라입니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뜨리려 할 때는 상대의 도덕적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객관적 원칙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경제적 거래는 감정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야 관계도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공세는 네가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함은 자신의 건강한 한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응법은 비언어적 태도로 경계를 알려라입니다. 말로만 경계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의 표정, 몸짓, 눈빛을 통해 이 사람은 나에게 휘둘릴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침묵을 유지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젓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강력한 거부 신호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대의 의도를 스스로 꺾게 만듭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대를 조종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조종의 기술들은 겉으로는 착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초기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상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 겉으로는 다정하고 착한 척하지만 여러분을 은근히 조종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양심, 죄책감, 의리,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미끼로 삼아 조용히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을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과도한 배려로 심리적 빚을 지우기. 두 번째, 피해자 역할로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하기. 세 번째, 도덕적 잣대를 앞세워 죄책감을 조장하기. 이 세 가지는 모두 상대를 직접 억누르지 않고도 조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밀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입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의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의 평온, 내 시간의 소중함,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다른 이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조종자들의 착한 가면에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다정한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심리적 빚을 만들고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방법으로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조용히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경계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조금 더 편안한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인간관계의 심리와 내면을 지키는 지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